바야흐로 교차성의 시대입니다. 세계의 그 어떤 문제도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게 없죠. 인종, 젠더, 빈민 문제 등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로 엮입니다. 문라이트는 그런 점에서 매우 탁월해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들이 서로 엮이는 지점을 마치 검은 살결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변하는 그 순간처럼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그야말로 서사시의 달빛이 검은 살결을 만난 순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리뷰했던 라라랜드가 그리워하던 고전의 낭만은 분명 현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걸 끝없이 돌아봐야 할 당위성 역시 충분하고요. 그러나 그 시대가 지극히 백인 이성애자 중산층 중심의 피해적인 시대였음 역시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흑인들의 소통의 창구로 고안된 재즈 음악이 주요한 소재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라라랜드의 유의미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흑인이 키이스 한 명뿐이라는 점은 꽤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젠더나 가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라라랜드와 비슷한 시기 개봉했고 아카데미 경쟁작이기도 했던 문라이트의 성취가 도드라집니다. 이 영화는 어찌 보면 라라랜드의 안티테제에 있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낭만의 시대가 다루지 않는 흑인 빈민 퀴어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그해의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문라이트의 작품상 수상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대놓고 혐오해왔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후 각성을 요청하는 미국 영화계의 목소리가 이 영화에 상을 주었다는 비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라이트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작품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세 파트로 나눠 전개한 이 영화는 인생이라는 굴곡을 세 편의 서사시로 아련하게 직조해냅니다. 흑인, 빈민, 동성애자라는 세 가지의 교차되는 소수자 담론을 온연히 이야기 내에 녹여내면서 말이죠. 교차로의 한복판에서 제게 맞는 신호를 기다리며 인사드립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영화의 플롯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영화의 구조를 뜯어보도록 합시다. 영화는 연약하고 굼뜬 모습 탓에 리틀이라 조롱당하던 소년 샤이론이 청소년기를 거쳐 그를 진심으로 불러준 유일한 사람인 케빈을 통해 블랙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직조의 과정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난 지점은 샤이론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리틀이 남들에 의해 억지로 불리게 되는 경멸적인 이름이라면 샤이론은 날 때부터 그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이름, 블랙은 그를 사랑하는 이에게 불리어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이름으로 표현되죠. 이처럼 세 파트로 구성되는 영화는 각각 빈민, 게이, 흑인이라는 요소를 한 파트씩 상징하는 듯하지만 그 모든 요소들이 결국 하나로 엮여서 보아야 하는 문제임 역시 강조합니다. 또 이 성장의 과정에서 변하는 샤이론의 캐릭터성을 바라보는 것 역시 그게 백미입니다. 영화를 나눈 세 파트를 따라가면서 그런 변화의 지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리틀. 유난히 내성적이고 행동이 굼뜬 소년 시절의 샤이론은 주위 대부분의 이들에게 그렇게 불립니다. 그에게는 빈민으로서의 삶을 살며 겪게 되는 대부분의 고충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고충들이 그의 흑인이자 게이라는 정체성과 겹쳐진다는 데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가는 어머니가 빈민으로서의 그가 겪는 고충이라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남성성의 억압에는 남성 중심적 흑인 사회라는 요소가 가미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는 젠더적 고충은 앞서 언급한 빈민, 흑인이라는 정체성에 엮여 한층 배가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소년기를 보내는 그를 위로해줄 인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어른인 후안 역시 그가 겪는 문제의 원인인 남성 중심 흑인 사회의 일원이자 마약상에 불과합니다. 한편 어려서부터 그를 신경 써주는 친구인 케빈의 존재 역시 아직까진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네가 약하게 보이니 다른 친구들에게 당하는 거라며 용기를 가질 것을 원하는 케빈은 샤이론에게 있어 아직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기에 샤이론은 빈민이라는 정체성을 필두로 교차되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문제를 아직까지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축되어 있죠. 그런 그의 위축된 태도는 이부인 샤이론에 이르러 해결되긴커녕 보다 심화됩니다. 사회적으로 주어진 이름인 샤이론처럼 2부에서 그의 이야기는 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유일한 안식처이자 유사 부자 관계를 형성했던 후아는 이미 죽었고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심해졌으며 어머니는 마약으로 인해 일상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와 대비되는 인물로 그려진 것이 암문단의 끄트머리에 언급된 케빈입니다. 케빈은 어려서부터 그랬지만 샤이론과 유사한 정체성적 고충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가면을 씀으로써 철저히 숨기고 살아온 캐릭터입니다. 그는 사실 어려서부터 챙겨주던 친구인 샤이론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이성애적 관념을 따라 사회에서 살아남는 걸 택합니다. 말하는 걸로 보아 샤이론과 비슷한 가정 환경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것을 겉모습의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으로 맞서기도 하고요. 남성 중심의 흑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인물로 살아남기 위해 강한 척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외곽 내유의 케빈의 캐릭터성은 영리하긴 하지만 그리 권장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끝내 이런 지점은 2부의 절정에 달한 지점에서 터져나오고 케빈은 샤이론을 괴롭힌 친구 탓에 샤이론을 배신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배신의 과정에서 샤이론이 느꼈을 감정은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마치 케빈처럼 스스로의 파괴를 통해 이 문제적인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도피가 3부의 청년 샤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3부인 블랙이 시작될 때 우린 샤이론이 여태껏 알아온 후안과 케빈의 삶을 반반씩 붙여놓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토록 혐오하던 마약상이 되었고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한 거구가 되었으며 그릴스와 금목걸이, 금팔찌로 치장한 흑인 남성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충을 숨기고 가면을 쓴 케빈처럼 자신을 도련해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고 달빛에 비친 흑인의 살결은 파랗다던 후안처럼 내면의 심연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와 유년과 청소년기에 겪은 사건들에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살아간 배경이 2015년 즈음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매우 징후적입니다. 흑인 대통령이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친 버락 오바마의 임기 말기이자 미국 대다수 주에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민으로서, 게이로서, 흑인으로서 샤이론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외면의 위축을 가리기 위해 내면을 위축시킬 것을 선택했죠. 이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년 만에 다시 만난 샤이론을 집으로 데리고 온 케빈은 결말부에 이르러 묻습니다. 넌 대체 누구야? 그 말을 하는 케빈은 샤이론과는 달리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묻고 이전까지 썼던 가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샤이론에게만 보이던 부드러운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케빈은 딸에 대한 사랑으로 거리의 삶을 정리하고 직장을 알아봤으며 공격적이었던 자신의 성격 역시 죽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샤이론과 케빈은 정반대로 성장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지점이 바로 물과 불의 상징입니다. 작중에서 바다, 눈물 등 물을 상징하는 요소들은 샤이론을 치유해주는 요소들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수영을 통한 후안과의 교감, 바닷가에서 케빈과 나눈 사랑이 대표적이죠. 반면 물과 대비되는 불이라는 존재로서 케빈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게 불을 선물해줄게 라며 샤이론에게 한 케빈의 키스는 이후 샤이론이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후 다시 만난 케빈이 불을 다루는 직업인 요리사가 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상징적이고요. 샤이론과 케빈의 반대된 캐릭터성처럼 불이란 이미지는 샤이론이 이겨내야 하는 어떤 반대된 이미지인 탓입니다. 즉 작중에서 물이라는 요소가 불안한 세계로부터의 치유를 말한다면 불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불안과 분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것이 곧 샤이론의 성장이었고 2부에서 샤이론이 분노에 못 이겨 가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신 안에 흘러들어온 불을 다루지 못해 폭발시킨 것이었을 따름입니다. 다시 샤이론과 케빈의 반대가 된 청년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넌 대체 누구야?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케빈의 짧은 물음에 샤이론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택한 것이 성장이 아닌 도피였음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샤이론은 자신 내면의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걸 외면의 단단함으로 둘러싸는 게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 그 불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물과 만났을 때 비로소 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케빈을 향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케빈의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샤이론이 파도가 일렁이는 밤의 해변을 보며 상념에 빠지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진정한 자신의 색깔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몸은 성장하되 내면은 그대로이던 샤이론이 비로소 진심으로 그를 불러주던 이름인 블랙으로 성장한 겁니다.
달빛에 비친 흑인의 피부색이 푸르듯이 우리의 내면에 어떤 색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남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뭐가 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해 라던 후안의 말처럼 샤이로는 자신이 원하고 또 선택한 방식으로 자신이 불러주는 일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장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게 전개되고 결말부에서 쉽게 다루어진다는 영화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해온 소수자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2016년에 세계에 보낸 응원과 지지를 단순히 그런 사실만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문라이트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스카 작품상이 이 영화에게 주어진 것의 의미는 단순히 문라이트가 그의 최고의 영화였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영화가 그해 미국 영화계에 가장 필요했던 영화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때로 좋은 영화보다는 필요한 영화가 영화사에 있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 Every nigga is a star.